여러분 혹시 사인, CSI,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범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요? 네.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이 이런 범죄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폼을 잡아봤습니다. 자, 저도 상당히 이런 드라마들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사건 현장에 사건 현장의 증거나 이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흥미진진한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호기심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드림하이 오늘의 두 번째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 이주현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현입니다. 예, 밖에서 이제 앞에 분 하시는 걸 좀 보고 들어왔는데, 예, 오늘 좀 옷을 좀 신경 써서 입고 올 걸 그랬어요. 네, 좀, 그, 이 멘토로서 나와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되게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아직도 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생 선배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그게 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아시나요? 네. 경찰이 좀 되고 싶다. 또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고 계시는지 네, 그냥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드라마, 영화에서 네, 보여주는 프로파일러를 보면 천재 같아요. 거의 천재. 네. 배울 수 있는 거 있는데 뭐지? 추리력이나 네. 소설을 보면 도움이 되는 건지. 어,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우선 프로파일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단어로 좀 정의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주변에서 그런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이제 뭐 살인이 난다거나 강도가 발생을 하면 이제 형사님들이 나가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시죠. 근데 그 보통 저희가 그래요. 살인 사건이 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범인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리 그 주변 가족들을 파고 뭐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을 두고 용의자로 둬도 범인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러가 나가서 그 범행 현장에서 이제 나타난 그 범인의 행동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다라는 용의자 군을 예, 형사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용의자를 쫓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사건을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검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살인범들을 잡는 사람들은 형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찰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경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예, 보통 경찰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경찰학과 요즘 많이 생겨났잖아요. 경찰 행정학과를 또 많이 꿈꾸시고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경찰대학교 간부보생 일반 순경 공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경찰이라는 거는 제 꿈 목록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제 꿈에 경찰은 없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경찰이 됐느냐. 그 경찰이 돼야 되겠다라는 건 없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추리 소설이나 탐정 소설을 이제 즐겨 봤거든요. 저 때는 뭐 아가사 크리스티나 뭐 명탐정 셜록 홈즈를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커 오다가 제가 대학교 때인가 언제부터가 이제 미드가 나왔을 거예요. CSI라는 미드가 나오고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미드가 나오면서 저거 되게 멋있다. 저렇게 사람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맞춰낸다는 게 되게 멋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직업이 없을까? 사실 그때까지는 그 직업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저는 어쨌든 뭐, 그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이제 제가 하는 공부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는 그 학부 때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전공이죠. 예,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뭐 하고 싶었던 꿈은 있었지만 그게 프로파일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공부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기본 공부에 충실해서 그냥 수능 점수를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간 거였어요. 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훨씬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심리학을 듣다가 아, 이 공부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를 느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수 전공, 부전공을 그때 대학교 때 하고 이제 대학원을 심리학 전공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을 하던 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에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모집 공고가 떴어요. 이거 딱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왜 연애를 할 때 왜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를 만나면 아,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확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아,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채용에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과목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 그 강의의 주제도 이제 꿈의 비용을 제대로 치르자인데 저도 공부할 때는 물리 같은 거, 화학 같은 거 왜 하는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다른 분야인데 물리, 화학은 내가 하는 공부에 별로 크게 써먹을 것 같지도 않고 미적분학은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프로파일러가 돼서 경찰에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과학수사계에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과학수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혈흔도 봐야 되고 또 교통사고 같은 걸 났을 때 교통공학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유전자라든지 감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과학수사 요원분들하고 하는 얘기들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공부들이 이제서야 아, 내가 그때 그 공부를 왜 했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꿈이 정확하게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그 하고 있는 게 전혀 이렇게 쓸모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예, 기본 어떤 과목에 충실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될지 난감한데 혹시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아, 프로파일러요? 제가 아까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프로파일러 채용 공고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마지막이었어요. 3기까지 뽑고 지금은 우선 끊긴 상태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한 10명, 15명씩 지금 전국에 35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러가 정말 되고 싶으시면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학과 또는 요즘에는 또 특채로 과학수사 특채도 많이 뽑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다른 뭐 일반적인 자연과학 같은 물리, 화학 같은 걸 생물 같은 거를 공부하셔도 예,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경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꼭 뭐 경찰이기 때문에 순찰만 돈다 아니면은 내가 형사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도 기획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교육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루트는 어떻게 들어오셨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파일러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주연 씨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지고 또 네. 우리 친구들 또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예, 제가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이주연 씨께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파일링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사례가 어떤 저희가 좀 알만한 사례가 어떤 게 없을까 이런 게 좀 실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실제 사례는 그냥 최근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약간 편견을 가지시는 게, 저희가 이제 맨날 범죄자들을 만나니까 되게 무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은평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서울에 안 사셔서 그런데, 은평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시던 이제 아주머니를 살해하고 이제 도망간 친구였는데, 그 CCTV를 다 이제 까가지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범인을 이렇게 부인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했다라고 시인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보통은 이럴 때 이제 형사님들이, 저희가 물론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사건이 나면 그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렇게 추리를 하고 현장 재구성도 해서 형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범죄자가 잡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 하게 할 것인가도 이제 저희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범죄자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튿날 투입이 됐는데, 얘가 이제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X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굉장히 거부적이었어요.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근데 보통 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해요. 굉장히 강하게. 네가 했지. 말해 빨리. 이렇게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머니들이 막 야단칠 때 강압적으로 하면은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사님들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다시 들어간 다음에 그분하고 얘기를 이제 나눠요.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사건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분의 어떤 살아온 얘기 또는 좀 개인적인, 일상적인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뭐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조금씩 여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여튼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 저희가 들어가서 면담을 해서 조금 마음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백까지 이끌어낸 사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범죄자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거는 조금 편견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스스로 좀 궁금해지는 네. 게요. 그렇다면은 그런 범인들에게서 그런 자백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은 면담 따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면담 기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백한 사건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백을 받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조사 환경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억압돼 있고 좀 그 권위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서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 예, 마음이 좀 열리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주연 씨 지금 프로파일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입사하신 다음에 네.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무엇인지. 네. 입사한 다음에는 보통은 처음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보통은 강도 사건 이상을 나가거든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또 연쇄적인 사건들. 근데 초반에는 이제 제가 광주지방경찰청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 맡은 사건은 솔직히 처음에는 아직 제가 뭐 현장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거나 그때는 아직 경험이 없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선 그때 사건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편의점 강도 같은 그런 연쇄 편의점 강도 사건을 우선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가장 이제 좀 큰 사건이었던, 솔직히 프로파일러를 하면서 연쇄살인 사건을 만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뽑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사건을 만나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 좋게 이제 광주에서 그 여신도들,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여신도들만 이제 상대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범인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공부를 하시면서 글을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 연쇄살인이고요. 얘는 이 피해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건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상사나 지휘분들한테 실제로 형사님들한테 이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안 보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그럼 이거를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비면식범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꾸기란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결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 이제 분석 결과가 맞아 떨어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설득하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주연 씨께서는 네. 그 프로파일러로서 과학수사대 네, 네. 일원으로 일을 하고 예. 계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 과학수사대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뭐 특별히 뭐 설명해 드릴 게 있는지 어떤 과학수사계요? 일들을 하는지 예. 과학수사계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CSI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장 감식팀이 세 팀이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건이 나면은 같이 현장을 나가시고 그다음에 화재팀이 따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원인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변사체를 이제 이렇게 검안하시는 검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보통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현장팀, 검시팀, 프로파일러 팀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가서 실제 감식을 같이 하진 않지만 다른 지방청에는 프로파일러가 1명이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현장에 나면은 나가서 이제 감식 요원분들하고 같이 부취도 하고 족적도 뜨고 미세 증거도 수집하고 혈흔 형태 분석도 같이 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의학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내가 현장에 가서 얘는 좀 어떤 성향의 애겠구나를 아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네. 여기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이 친구들 중에서도 네. 이 프로파일러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이 직업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 경쟁률이 어떤지 또 남녀 비율 뭐 이런 게 어떤지 좀 그 구체적으로 한번 길게 좀 설명을 길게요? 부탁드려 볼게요. 네. 그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프로파일러에는? 남자요? 네, 실제로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3분의 2가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왜냐면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가 여자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응시를 하는데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고,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험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되게 꼼꼼한 작업이거든요. 좀 섬세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또 이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좀 부드럽게, 예, 대화를 좀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프로파일러로서의 장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경쟁률 같은 건 어떤가요? 경쟁률은 우선은 제가 뽑혔을 때는 한 15대 1에서 17대 1 정도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공 자체가 이렇게 좁혀져 있다 보니까 일반 어떤 공채들보다는 그 경쟁률이 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같은 전공자들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들어올 땐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뭐 프로파일러로 오셔도 되지만 또 요새는 왜 피해자들 인권 때문에 피해자 케어 쪽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가셔도 되고 최근에 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쪽을 교육이나 상담, 심리학 전공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 또 학교 폭력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네. 생각이 난 건데 혹시 맡으셨던 사건 중에 청소년 관련 범죄나 혹은 용의자가 청소년이었던 이런 사건은 있었나요? 그런 사건은 네. 여성 청소년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는 형사 사건만 하기 때문에 네. 좀 용의자들이 다 성인 쪽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간에 그럼 잠시 우리 강연을 듣고 있는 친구들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 얼굴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해결한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요? 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연쇄 살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살인 사건 자백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뭐냐라고 딱 하면은요 가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 CSI는 힐을 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아는데 미드 같은 데 보시면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다 이제 힐을 신고 많이 다니고 검시관들도 이제 힐을 신고 막 사체를 부검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인데 실제로 사건이 나고 저희가 피해자들 면담을 하면 기자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쫓아오세요. 큰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그럼 인터뷰를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사무실로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이 이제 저를 구출해준답시고 그때 당시에 마침 또 변사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변사가 사건이 났으니까 너 나가야 된다. 인터뷰 그만하고 빨리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작업복을 갈아입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힐을 신고 정장 차림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변사니까 가서 금방 뭐 크게 할 거 없어. 그냥 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반 변사인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타살이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감식 모드로 돌입을 하거든요. 근데 옷을 갈아입을 순 없고, 예, 2~3시간 동안 힐을 신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힘들어요. 예, 발에 진짜 굳은 살이 다 배길 정도로. 예,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하고 실제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요. 뭔가 그 프로파일러들 드라마에서 보면은 정말 냉철하고 이렇게 딱 증거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계중학교 친구 한번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네, 일어서서 좀 해주실래요?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요.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이런 묻지마 범죄를 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떤가 하는 좀 영혼 없는 양질의 질문을 우리 학생이 해줬습니다.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묻지마 범죄. 본인 생각은? 욱했을 때. 욱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뭐 이상동기 범죄다, 뭐 무동기 범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기 없는 범죄는 없거든요. 근데 그 연쇄 살인하고 다르게 묻지마 범죄는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다들 그렇게 굉장히 좀 물질 중시 사회예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봤자 내 운명을 뭔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일반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의 행복이 되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너무 싫다는데 솔직히 본인들이 아플 때 나는 너무 지금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막 힘든데 막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한 애들은 막 좋다고 막 웃고 그러면 그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런 심리가 좀 이렇게 많이 폭발이 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예.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 좋은 대답이 듣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한번 또 우리 신규중학교 친구, 옆자리에 앉은 친구 질문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남자 학생? 일단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가요. 일단 경찰에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저는 신고하면서 빨리 그 현장을 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옆에 가서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본인도 굉장히 다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라는 건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서 그 자리를 좀 뜨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변에 내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좀 있다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예,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가 흥건하고 이제 범죄가 끝난 어떤 현장이에요. 그거를 보셨을 때는 우선은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 사람을 우선 구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구호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때는 예, 절대 거기에서 더 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증거들이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미터 반경을 가만 두신 상태에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일단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고 우리 친구들 같은 네. 경우에는 현장에서 빨리 좀, 예, 좀 벗어나는 벗어나시는 게 게 네,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네. 궁금한 점을 네. 여쭙고 싶은데 이 좀 딱딱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득 좀 이렇게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지금 결혼하셨는지? 네, 했습니다. 그 남편분 만나셨을 때 네. 그 좀 프로파일러로서 네. 좀 뭐랄까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연애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그런 거 좀 그런 전혀 부분이 있지 없어요. 않았나요? 전혀 없어요. 혹시 남편분과의 뭐 네. 직업적으로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는지 좀 에피소드요?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제 남편도 예, 프로파일러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응원해주는 그런 게 같은 경찰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못 느꼈고요. 단지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냐면 과가 전공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 때 동기 모임 같은 걸 가거나 선후배들을 만나면 되게 저는 똑같아요. 그 대학교 때의 나나 고등학교 때의 나나 지금의 저나 똑같아요. 단지 직업이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괜히 예, 무서워해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임용됐을 때,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심리를 다 꿰뚫어 볼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그런 좀 편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건이 처음 나서 현장에 가면은요, 형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걸 알잖아요. 알면은 저희한테 와요. 이제 팀장님들이 와서, 야, 빨리 찍어봐. 범인 누구야?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도 모르잖아요. 현장 같이 봤는데 그때 뭐 자료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저희는 그냥 그래요. 아직 신기가 도달이 안 돼서 모른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최근에는 이제 자료라든지 뭐 현장 증거라든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한 결과를 드리지만 처음에는 미국도 그랬어요. 약간 연역적 추리였어요. 그래서 강간범들은 대부분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강간 사건의 범인도 뭐 20, 30대일 거고 남자일 거고 혼자 살 거고 독신주의자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해서 드리면은 형사님들이 솔직히 그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구라파일러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왠지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왠지 사소한 거짓말이나 심리까지 네. 다 알아내실 것 같아서 네. 괜히 저도 저의 마음을 들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오해는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또 신계중학교 친구들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우리 친구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질문이 없다면은 이게 지금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제가 네, 또 네.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원까지 나오셨다고 네, 네.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반드시 범죄 심리학이나 네. 뭐 심리학 같은 거에 이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요, 저희 아까 채용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학사 이상이에요. 학사 이상인데 이제 석사 뭐 수료나 졸업 같은 경우 이제 가산점이 좀 붙는 거고요.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채용을 할 때 석사 이상이어야지 붙는다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꼭 범죄 심리학을 전공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도요. 저는 꼭 범죄 심리를 전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봐도 범죄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임상 심리, 상담, 그다음에 사회 심리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심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셨어도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다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꼭 범죄 심리만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강연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나이대에 이 공부하는 것들이 나중에 또 크면 다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경찰이 네. 되고 보니까 특히 과학수사에 와서 보니까 물리, 화학, 생물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다고 네. 아예 안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언젠가 도움이 된다고 우리 프로파일러 이주연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좀 약간 무시무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을 하시면서 네. 범죄자의 보복이나 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적은 있는지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형사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형사님들이 범인을 잘 잡게끔 지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면담을 가서도 그 피의자들을 굉장히 좀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복이라든지 신변 위협은 없는 편이에요.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강간범으로 잡혀 들어와서 면담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풀려 나왔나 봐요, 곧. 그래서 분명히 내가 면담한 애인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운전을 해오고 있는 차량 운전자가 보이는데 제가 면담했던 놈인 거예요. 그럴 땐 좀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애인데 왜 저기 있지 이런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혹시 같아요. 그런 경우에 프로파일러가 되신 걸 후회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후회를 한 적은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일을 하면 솔직히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살인이나 뭐 강도 이런 건 굉장히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영화표랑 공연표를 몇 개 많이 날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내 여가 시간 영화를 보다가 주말에 또 어디 놀러를 갔다가도 또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조금 힘든 점이죠, 힘든 점. 네, 후회되는 점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현장을 보는 거를 일반 경찰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살인 현장을 어떻게 해봐, 시체를 어떻게 해봐 이러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거 보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 수술 장면이 나오잖아요. 수술 장면이 나오면 그 요즘에는 좀 보여주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냐.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가다가 고양이나 쥐가 죽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많죠.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몇 개를 관찰하다 보면 얘는 지나가는 차의 타이어에 눌려 죽은 건지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은 건지가 이제 구분이 돼요. 이제 그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현장 보는 걸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프로파일러나 경찰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거엔 좀 담대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프로파일러 분께서 오신다고 그러길래 어떤 인상이 네. 굉장히 날카로운 안경을 쓰시고 네, 정장 안경을 쓰고 차림에 올 걸 이렇게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보니까 되게 인상 좋으시죠? 이렇게 인상 좋으신데 뭐 쥐가 죽어 있으면은 타이어에 깔려서 죽는 건지 아니 근데 진짜 옆에 네, 친구들이 참. 되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또 그런 걸 보는 걸 전혀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사실 약간은 네. 조금 갑자기 다르게 이상하시죠.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우리 친구들 네.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은 네. 대부분 사이코패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떤가요? 정말 다 사이코패스들인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이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오시죠?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남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고통을 즐기는 거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고통을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여줘도 이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고통을 잘 모르는. 그런데 실제로 그냥 욱해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어떤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막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를 잡고 막 하고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내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인범이라고 해서 다 막 무시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범죄자는 환경이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걸까요? 되게 학술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환경적인 네, 요인이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범죄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범죄들이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조금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좀 기질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도 이제 예, 무시는 못하는 것 같고 두 개가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이제 양육 환경에서 어머니가 잘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잘만 키워낸다면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하필이면 그런 아이가 약간 굉장히 어려운 결손 과정에서 자신과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커간다면 예,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아직 참 많이 남아 네,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네, 이주연 씨께서 네. 또 아까 전에 그 은평에서 있었던 네. 그런 실제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또 네. 저희 집이 은평이거든요. 아, 네. 사실 좀 섬뜩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좀 예시가 될 만한 사건들, 어떤 예시가 될 네, 만한 네, 사건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사건들이 듣고 싶으신 게 있는지. 우리 신길중학교 친구 여기 방송 보고 있는 신길중학교 친구들도 어떤 그런 범죄 드라마 혹은 심리 드라마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자, 더워서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 좀 스튜디오가 네. 덥다 보니까요. 지금 조금씩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네. 저희가 흔히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프로파일러들의 모습과 네. 실제 모습이 많이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영화, 드라마 저희도 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크리미널 마인드 보시면 팀으로 움직여요. 팀장이 있고 각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여자분 아시죠? 이렇게 막 컴퓨터 앞에서 정보만 막 찾으시는 분이 있고 실제 환경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으로 이렇게 집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년부터는 또 이제 프로파일러를 계속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인력이 그렇게 팀 체제로 많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 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서 감식도 해야 되고 검시하시는 분도 도와드릴 때가 있고 또 들어와서 저는 제 일도 해야 돼요. 분석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할 때 아까 심리학을 전공을 하긴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좀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을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피해자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팀으로 그런 걸 좀 더 잘 아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혼자서 그 1인 다역을 다 해야 되는 좀 만능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네. 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굉장히 지금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너무 이곳이. 더워요. 네. 이 가운데서도 또 유달리 네.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는 친구가 한 분 있어요. 그 친구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범인을 잡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요. 증거가 없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증거가 없으면 잘 안 잡히긴 해요. 안 잡히는데 증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적다 뿐이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이번에 은평 사건도 제가 신학교 살인 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족적도 나오지 않았고요. 지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피가 그렇게 낭자한데도 분명히 찌르면서 범인도 피를 흘렸을 건데
남자 유전자도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CCTV를 다 깠습니다, 그 동네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로. 그러니까 그 증거가 많지 않다 뿐이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신 뭔가 나올 게 없는 너무 적은 증거가 있으면 좀, 예, 저희도 이제 데이터가 뭐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증거가 적다 뿐이지 증거가 없는 사건은 없다. 네. 다만 이제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그렇죠. 노력과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 네. 실제로 과학 수사의 어떤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예, 이렇게 제가 접촉을 해도 아마 여기에 미세 증거들이 많이 묻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말을 하다 보면 침이 튈 수도 있잖아요. 제 유전자가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과학 수사의 기본 전제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파일러의 기본 전제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제가 보기엔 똑같은 중1이지만 이 안에도 성격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되게 좀 다혈질인 애들이 있고 아, 얘는 되게 소심한 애들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다 다를 뿐더러 이 성격은 또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가장 쉽게 우리가 아는 유형이 혈액형이죠. 예, 화가 났을 때 A형, B형, O형 다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죄 현장에도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저희가 기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뭐냐면은요, 그 잘 안 변해요. 같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습관이 잘 안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하러 들어갈 때 담을 타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 타넘기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문이 열려 있잖아요. 대문이 열려 있어도 담을 타넘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으로 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한국에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주연 씨께서는 이 비전이 어떤지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프로파일러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일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건에 저희가 다 이렇게 파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간단한 절도 사건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뭘 알겠어요. 절도지만 연쇄절도이면서 좀 특이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애들은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간단한 그냥 강도 한 건 했다. 거기서 이 범죄를 한 사람의 어떤 성격 유형을 추론해내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쇄 사건이나 강간범, 살인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연쇄 방화라든지 이런 쪽에 한정이 돼 있어요. 재산범죄라든지 보안범죄 이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적용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영철 정남규 이후에 뭐 강호순 이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막 아, 정말 얘들이 없으면은 해결을 못해 이런 사건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묻지마라든지 좀 이상 동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회가 점점 물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또 자꾸자꾸 발전을 해가면 선진국화 돼갈수록 왠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은 예, 묻지마 범죄라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일본이랑 미국에서 벌어지는 좀 선진국형 범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요도 이제 조금씩 계속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제 이슈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요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 또 이제 채용 계획이 지금은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 프로파일러 이주연 씨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분석과 추리력이 생긴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더운가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눈빛을 발사하고 있던 학생이 네, 있습니다. 너무 더워.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뜨거운 눈빛의 학생. 네. 혈액형하고 범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혈액형과 범죄가 아니 관련이 관련이 있다. 있다고는 아는데. 아, 그건 굳이 예를 그렇게 네. 된 거거든요. 네, 계속 질문 해주세요. 아니 하셔도 돼요. 네. 또 괜찮아요. 혈액형에 좀 관련이 있다고 하신 걸로 들었는데 혈액형하고 범죄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고 각각의 혈액형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 혈액형하고 네. 범죄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범죄 현장에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을 가지고 성격을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유형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의 유형화의 한 예로
혈액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에서 이제 성격 유형을 볼 때 뭐 약간 불안한 성격을 많이 가진 사람들,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불안해서 자꾸 손을 씻어야 되고 불안해서 자꾸 뭘 확인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유형을 나누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장 사건들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극명하게 좀 보이는 것들이 그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 정신분열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정신분열은 좀 망상이나 편집증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좀 악마로 보일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망상,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믿음들이 자꾸 그런 병인데 이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존속살인이 조금 많은데 이게 학생들이라 사건 얘기가 되게 그런데요. 그런 현장을 가보면 딱 현장을 보면 아 얘는 정신분열이 좀 있겠구나가 느껴져요. 이유는 이런 애들은 그 내가 죽인 사람이 악마로 보일 때 이제 그런 범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가 나를 자꾸 쫓아오기 때문에 인대를 끊어놓고 이 악마가 무서운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눈을 파놔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현장에서 보여지는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 예. 또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강력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강력 범죄자들의 어떤 공통적 성향, 공통 분모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공통 분모요. 네. 공통 분모는 이 되게 편견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면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성향은 뭐냐면요. 충동 조절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참을 줄 모르. 내가 이걸 조금 참으면 내가 원하는 걸 즐거운 걸 이후에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만 조금 더 하고 놀면은 내가 시험도 잘 칠 수 있고 좋지만 예, 실제로는 공부하기 싫고 막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조금만 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파일러 또 종류 중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이제 가지고 어디 사는지를 유추해내는 그런 기법이에요. 근데 면담을 통해서 좀 나타난 거는 뭐냐면은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km만 가면 5만 원을 얻을 수 있고요. 5km를 가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가서 절도를 하시겠어요? 5km? 100만 원짜리요? 예?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가 봐요. 보통은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5km, 조금만 더 가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km를 간다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그 범죄자들은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노력을 했으면 범죄자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 분이다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좀 편한 걸 먼저 찾아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는 1km에 있는 5만 원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돈이 많아 보이는 집보다는 돈은 없어 보이지만 허름하고 내가 침입하기 쉬운 집에 절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또 많이 보다 보면 예, 집의 문을 정말 잘 잠그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계신 곳은 빌라나 이런 데라면은 창문도 꼭 다 잠그셔야 돼요. 예, 이 일을 하면서 저의 하나 그 징크스는 집에서 잘 때는 꼭 창문도 다 잠궈요. 예, 여름에도. 창문을 통해서 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동 조절을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또 거기다가 아무래도 또 제 나름의 또 생각인데 사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또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불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사회에 대한 불만은 저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 범죄를 한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범죄를 한 건 이해하지만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죠. 행동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 프로파일러 이주연 씨와 함께 정말 이 후끈후끈한 스튜디오에서 아주 뜨거운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저희가 드림하이거든요. 네. 드림하이가 드리는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후배 어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현실에 이런 암담함을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서도 저희가 계속 프로파일러를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사회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물론 내가 즐거워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되게 즐기면서 잘할 수 있겠다도 있었지만 뭔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면은 범죄 피해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로서의 어떤 경찰의 업무, 프로파일러의 업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아니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전담이라든지 피해자 케어라든지 또 아마 심리학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중학교 1학년 공부들, 기본을 계속 닦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뜨거운 강연 펼쳐주신 프로파일러 이주연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지금까지 한 회 동안 저희가 총 16분의 이 드림 멘토와 함께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신길중학교 여러분들 직업 탐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됐죠? 네, 아주 다행입니다. 이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꿈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혹은 꿈이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그게 바로 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많은 강연 들으셨죠? 또 많은 얘기 들으셨죠?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저희가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드림!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